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근데 저희 마포가 토지로 묶이면서 그 아파트 거래는 안 되지만 근데 저희 마포 울 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아직도 연립 빌라가 많거든요. 근데 빌라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포함되죠. 왜요? 아니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그래서 네. 지금 이 동네 같은 경우는 3억에서 그 4억대 사이 그 빌라들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게 대지 지분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예. 그 소위 우리가 강남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몇십억 해도 네. 예배주로 빠져 있잖아요. 네. 대지 지분이 작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잖아요. 네. 주택 거래가 아니라 네. 토지니까 모든 집이 다 부동산이 땅에 있잖아요. 네. 그 땅에 면적이 지분이 아주 작은 거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예외가 된 게 타워 팰리스 같은 거, 오피스텔. 그런 건 토지가 안 돼요. 그게 몇 평이에요? 그게 굉장히 작은 평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원래 대지 지분이 적어. 네. 빠졌어. 그래서 이 무수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웬만한 데는 땅 지분이 있거든요. 네. 땅 지분이 있는 건 다 토지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빌라 그게 조그마한 빌라고 지분이 너무 작다. 네.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분이 몇 평? 4평, 7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이 동네 보면은 한 8평, 7평?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정도? 다 들어갈 건데 제 관계는 그게 있어요. 그게 보면 세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빌라가 아파트는 규제가 되고 토지에 네. 빌라는 안 된다는 거는 전혀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그 해당되는 부분이 아주 작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분에 따라 예. 어쨌든 지분이 얼마냐? 아파트도 보통 자기 지분이 있거든요. 네. 2,500 전체 아파트 부지에서 우리 32평이다, 25평이다 그러면 등기부등을 떼면 그분의 매식에 그게 제곱미터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근데 그게 보통 8평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8평이 넘지 않으면 아파트가 보통 안 되거든. 15제곱미터. 15제곱미터. 그러니까 15제곱미터면 5평이 5평. 4평은 돼야 돼요. 4평 미만이면 이제 토지에 해당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동네는 다 그 정도 넘는데. 넘지. 왜냐면 충고가 있으니까. 네. 보통 7, 8평 정도. 그거 다 포함돼요. 그리고 이제 일부 뭐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다세대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나중에 안에 보면 뭐 다가구? 되는 것도 네. 있고 막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저기 최강 참고로 오늘 우리 이 집담에는 그 공인중개사 업무까지 같이 포함해서 생활에 알뜰 필요한 거 다 알 테니까 그냥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에 들어가는 지분이 15제곱미터 이상. 네. 미만은 안 되는 거지. 미만은 4평 이하. 네. 4평 이하. 4.5평 그죠? 4평 정도. 4평 이하 그냥 간단하게. 이 동네 다 4평 이하짜리가 있나? 없을 텐데 이 그죠? 동네?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동네 없는데. 근데 저희들 상대로 카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20평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6층을 줬으면 지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의 그 빌라들이 이제 갑자기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토지가 뭐냐면 네. 살 수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거주로 그거는 다 투자 아니라 네. 내가 들어가서 이거 사겠다는 사람은 구청 가면 허가해줘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내가 산다는데 왜 허가 안 해줘요? 자기 돈 있는데 현금으로 대출 그 필요 없잖아요. 살 수 있죠. 어? 근데 이게 딱 보고 큰 금액인데 자금 출처 보고 아니 자기 전세 끼고 이거 안 되는 거지. 내가 사겠다는데 빌라가 작지 않습니까? 규모도 금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 바가 있지만 다 뛰어넘죠 그런 거는. 전혀 그림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건 뭐 대출도 크게 크지 않고. 예. 더군다나 아파트 시장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울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체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빌라 연립. 빌라 연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 실거주로 그 가는 거죠. 수요들을 흡수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의도들도 일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뭐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허가를 받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꼭 서울에 살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분이 있고 뭐 교육이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 아파트로는 월세 막 200만 원, 300만 원 내면 도저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다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세대 소유자들이 아 이럴 때 그럼 가격을 좀 올려볼까? 이러고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아파트 시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적게 가진 그 뭐 다세대나 다른 수요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제가 사실 실제로 2019년하고 20년 제도를 단기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처음에 외관상으로는 강남의 아파트가 살짝 가격이 규제가 나왔을 때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장을 분화했을 때 오히려 노도강 지역에 있는 9억 미만 그 아파트 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고 거래가 더 많이 줄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시장도 결국은 아직은 뭐 이게 뭐 꼭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봐온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결국에는 예전보다 혹시나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게 보세요. 풍선 효과 갖고 주변을 흩어지는 그런 그 시각적 풍선 효과도 있지만 질적 풍선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장은 규모화거든요. 규제가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빌라에 5억 정도 해. 야 이거 옛날에는 더 올라갈 건데 살 게 없잖아요. 그럼 빌라를 내가 5억을 사는데 돈이 3억밖에 없어요. 뭐 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없으면 이거를 전세 끼고 못 하잖아요. 실거주만 가능하니까. 그러면 가족 중에 30세 넘고 누구 되면 한 명을 거기 전입을 시켜. 그럼 실거주야. 전 실거주의 목적은 전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전세를 줄 수 있어. 전세를 줄 때 들어온 세입자가 주민등록 옮겨야 되는 충돌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전세권을 설정하고 싸게 주는 거지. 얼마든지 방법, 시장은 다 맞춰가거든. 실제로 이 현재 그 중개에서는 제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내 돈을 조금만 드리고도 실거주 요건을 갖춰놓고 구청에다가 사업자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전세금 보정은 어떤 식으로든 보장이 되면 되거든요.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충분히 하면 돼요. 담보권을 설정한다든가 우리가 저입신고만 못할 뿐이지. 그러면 제3장 볼 때는 이게 실거주에서 거래가 된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이게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근데 큰 거는 어렵죠. 큰 거는 그렇게 이렇게 모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뭐 예를 제가 좀 들어보자면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생숙. 네, 생활형 네.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서 호텔인 줄 알고 아니면 네. 오피스텔인 네. 줄 알고 구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여기서 살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기사는 이제 강서구에서 신매덕인가 그걸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 주택처럼 보이니까 외관상 비슷하게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시장 안에서 이게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장으로 이게 파급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어. 누구는 아파트로 10억을 벌었대.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가서 내가 좀 하면 이게 2배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는 모델하우스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루에 50개, 100개씩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개 시장에 내놓으면 한 1년 지나도 한 95개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근데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왜 그러면 이걸 빨리 정리를 안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건설사나 기업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기업들을 정리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분양이 돼버리면 이 모든 부담이 다 개인한테 가요. 그러면 개인들이 뭐 거기 이제 된다고 막 5개, 3개 막 다 받았어요. 상가도 받고. 그럼 개인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분양이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그동안에 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정리를 못하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딜 하나 건들면 다른 데서 터져서 사실 쉽사리 건들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최근 관심 갖는 게 서울 주택이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게 29년인가요? 20 몇 년이죠? 그게 20 몇 년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제 말은 그때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서울은. 저 인허가 건수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박원순 시장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오세훈 시장 때문인 거예요? 그 책임을 물으면 난 그게 헷갈리더라고. 책임을 부신 분이면 왜 29년이죠? 그때까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보통은 주택을 네. 건설할 때 보통 3, 4년.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이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엇박자가 났었어요. 저희가 제가 비교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똑같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인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공하는 시점에 분량이 많으면 인허가를 적게 내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만큼의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막상 내가 주택이 필요할 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가 예전에는 다세대 주택이 사실은 이런 어떤 서민주택으로 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전세 사기라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러네. 그 수요까지도 다 아파트로 몰리니까 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다세대 괜찮아 이래서 이번에 지금 LH에서 열심히 사가지고 막 지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안 가고 싶은 지역에 있다든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면적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문제를 가보면 이 주택을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거 세금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 사기 들어간 물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금액들이 1억, 2억, 3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매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낙찰을 자기네가 결국 받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대출을 해서도 받을 거잖아요. 근데 대출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떨어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흡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저기 뭐냐 29년이라 그러면은 계속 이게 돼서 교수관네. 아니 그 수치상으로 네. 정부가 잡는 통계는 네. 그냥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네. 집이 이제 됐다 생각하지만 네네.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하숙을 했는데 두 명이 같이 썼잖아요. 독방 쓴 사람 없었거든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돈 많은 사람 형이 독방을 쓰더라고. 요즘은 합방 쓰는 사람 없어요. 다 독방을 쓰지. 그렇죠, 있어야죠. 하다못해 하숙을 하는 사람도 그런데 전부 다 자기 고유의 집을 쓰고 싶은 거지. 같이.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그렇죠. 대변되는 것처럼 이 세태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단가를 따지는 보면 먹는 거나 입는 거에 비해서 싼 거야. 한 달 월세 내는 거 생각하면. 자, 60만 원 월세 하면 비싸잖아요. 하루 따지면 2만 원입니다. 하루에 2만 원? 하루 2만 원이면 방학기 먹으면 2만 원이잖아요. 내가 24시간 동안 내 짐 갖다 놓고 임치하고 뭐하고 물 보관하고 엄청 싼 거예요.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주거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도 이 먹는 거랑 옷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욕구가 커지는 거야. 그쵸? 근데 공급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그런 집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가 원하지 않아. 근데 집을 빨리빨리 수에 맞춰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집으로 잡혀. 그런데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 네. 그래서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도 거기서 나올 거고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외관도 괜찮고 깨끗하고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신축을 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구축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나? 그리고 구축에 몰린 데는 재개발만 꿈꾸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볼 때는 주택 보급률, 주택 수가 이렇게 가지고 충분한데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서울에 우리나라 외국인이 한 300만 정도, 200만 정도가 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인들이 집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가나 여러 가지 회의실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많이 사는 거를 규제를 했지만 임차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 주택을. 그리고 주택이 실제로는 강남 같은 데 보면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이걸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집을 안 써. 여기도 보면 주택을 상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이야. 예? 안 바꾸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포차 떼면 실제로 최소한의 요즘 소비자들이 주거로서 생각하는 주택수는 상당히 적은 거야. 근데 제가 무슨 사람은 이게 사람 욕심이 끝도 한도 없는데 사실 저 무슨 상관 하나 보면 평범한 그 직장인이 반포나 이런 데 사는 건 불가능한 건데 그럼 아예 희망을 버리는 게 상식인데 그래도 한국의 직장인들은 가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 그걸 아예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그거를 자기 목표로 삼는 것도 나도 거기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거기는 불가능한 건데 그것도 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정부에서 거기는 사치제인데 그냥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데까지 우리가 뭐 30억, 40억. 근데 이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동산 문제의 모든 발단을 예. 뭐 정보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는 거는 사실은 소비잖아요. 내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고 저도 사실 집이 일산인데 주택 가격 꽝이에요. 그리고 공급으로 보면 거기 앞으로 들어올 주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거주 요건으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주 만족도가 높은데 저도 서울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강동구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한번 나올 때마다 일단 주차부터 걱정을 해야 되고 막히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집에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좀 집에 가서 편히 쉬겠는데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게 주거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다 투기. 근데 그런 문화를 조장한 것도 사실 일부 정책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책으로 계속 건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을 계속 건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시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세부 시장에 대한 고민 없이 그러니까 전체 공급량만 보고서 자꾸 따지니까 사실 주택 전체적인 절대 공급량으로 봤을 때는 이 수도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박원순 얘기는 100% 그랬잖아요. 박원순 기억나네. 100%.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 이 경기도권에 빈집도 꽤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이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이게 주택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재건축 규제, 재개발 규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려고 보니 이제 재고주택에 대한 걸 좀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분담해야 될 게 뭐 8억, 9억, 10억 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못 지어. 건설사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제적으로 주택시장에 정책을 내놓으려면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공급이 많으니까 좀 당분간 짓지 말자 이러고 있다가 보면 물가 올라 있고 그렇죠. 못 짓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따라가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에 비해서.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7억짜리라 7억인데 옆에 아파트가 좀 10억짜리 아파트란 말이죠.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내가 3, 4억 부담을 하면은 그래봤자 12억이네. 근데 이런데 노런 동네들 다 그런데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난 미스터리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지금 어렵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마포라고 다 똑같은 마포가 아니라 7억짜리 마포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3, 4억 내가지고 해봤자 옆에 10억짜리인데 근데 되나요? 어떻게 그런 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엄마 아파트 한번 보셨어요? 엄마 아파트 이제 네. 확정돼서 네. 재건축 사업 승인 네. 나잖아요. 네. 그 분담을 보니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아니 7, 8억 내고 15억 내고 하면서 똑같은 평수로 가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모든 게 순조로울 때 그래도 남으니까 하자.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 딴 데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분담금을 한 1억도 아니고 5, 6, 7, 8억을 낼 사람이 4층세대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내야 돼요. 누가 내 그거를? 그럼 전세를 얼마 줄 건가? 전세 못 줘요. 자, 지금.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출도 못 그러니까 몇십 년 끌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그 내일은 내일이고 일단 가자 뭐 이렇게 묻지마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맞았어요. 이게 이제 그 엄마 아파트만 저 섬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파벌복가를 미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강남권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강남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무리한 걸 그냥 꾸역꾸역 밀고 가는 거야. 어?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마포구는 그래도 훈풍을 좀 맞겠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점점 갈수록 죽는 거죠. 진짜 제가 최악의 걱정되는 건 재건축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도곡동이나 뭐 이런 데는 그냥 사례가 있어요. 예. 실제로 강남 모 아파트가 예.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괜찮아요. 말하기 근데 지금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손을 놨어요. 그래서 그 저기 주인들이 한 200억 가까이 갚아야 돼요. 이미 쓴 게 200, 쓴 게 그렇죠. 조합에서 썼으니까. 그거 썼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는 거죠. 원자재- 원자재 가격이 그게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원자재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있죠. 왜냐면 제주 아니 뭐 공법이 발달되기도 네. 하고 그 인건비잖아요. 네. 아주 농담이 아니라 인건비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어요? 당장 북한 애들 네, 그죠. 외국인 노동자. 이게 이론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건설회사나 시공사는 절대로 원가 절감을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죠. 비싸게 파는데 왜 내가 가격을 고민을 해야 돼?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집안의 자재들을 최고급을 해서 원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부가세 붙이고 다 붙여가지고 그 이윤을 뽑는 거거든요. 인건비 줄건 줄고도 이익을 남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공치는 날이 많거든요.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딱 잡으면 뽕빠를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또 시장에 용인을 해요. 어차피 더 많이 받으니까.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언젠가 한번 고혈압 트에서 터질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파급효과가 크니까는 살리는 거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사실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노동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 외국과 뭐 좀 뭐 다른 나라들하고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 건설 시장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국내 기술자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하고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기술자는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부부가 들어온대요. 외국인 부부가 들어와서 여자는 여자를 케어하고 남자는 남자를 케어한대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뭐 16만 원에서 19만 원. 근데 건설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비용들을 다 태워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기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소문이 났죠. 우리는 정상 우리 국내인들하고 똑같이 주고 실업급여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 되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지방에 가면은 지방 중심지는 지방은 그냥 폐허가 돼 있잖아요. 신도시로 박박하니까 서울도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아니면 뭐 재건축 작업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서울도 여기 뭐 저기 종로나 이런 데 일부 네. 보면 사실은 재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계속 그 노후주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태로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느냐라고 보면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다 부동산 전문가들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거든요. 다른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막 계속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봐왔던 시장을 비교해 볼 때 지금 너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이제 막막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이제 여력이 사실 이미 우리나라가 물가가 거의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이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20, 30대 젊은 애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한 얘기가 그래요. 저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좀 살만큼 살았고 네. 나이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애들이 20, 30대가 사는 걸 보니 우리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상한 얘기를 하냐 이래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고 우리 전 세대한테 혜택을 많이 받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것을 미리 빼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지금 보기에. 왜냐면 집값도 그렇고요. 나머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후세에 넘겨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이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야 사실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설인데 그 기본적으로 서울 지방은 지금 위기잖아요. 인구가 확 줄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지금까지도 가격이 오른다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되었건. 그러면 어느 순간 유입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저기 이미 광화문 쪽에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유입이 안 되면 그럼 강북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가정이 있네? 그건 아닌가요? 제가 저도 이제 네. 잘은 모르지만 제가 네. 이제 일본에 네. 연수 네. 하여튼 뭐저 단체에서 그 기관 투어를 2번 했어요. 네. 저 홋카이도부터 해가지고 갈 때마다 네. 이제 물어봐요 항상 그 일본 공무원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근데 홋카이도의 수도 그 성도가 삿포로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삿포로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지금도 동경과 오사카는 부동산이 좀 오르거든요. 네. 이 두 지역만. 네. 나머지는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그게 조금 몰려요. 물어보니까 가이드나 이 사람들한테 현상이 뭐냐면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현상처럼 가장 대도시로는 다 이렇게 인구가 모이고 집값이 상승하고 동경은 엄청 올랐어요. 저 유튜브 많이 보고 네. 저번에 가서 물어보고 할 때 이상하기만큼 동경 집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르게 몇 년 사이에 2배로 올랐대요. 네. 그럼 이게 동경은 이렇게 평지거든요. 서울은 딱 이게 쳐져 있죠. 경계가 지역과 관계가. 그런데 불구하고도 동경 집값이 일본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동경 집값을 올리는 이유가 일본 사람 생각이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새로운 수요층이 유입을 함으로써 집값을 올리는 현상이 하나 있고 서울 집값을 비교를 우리나라 저 인구 감소 지역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동경뿐 아니라 싱가포르도 가니까는 더 인구가 많고 더 좁고 하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땅이 넓고 시골은 비니까 그걸로 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인 거고 실제 수요의 흐름은 서울로만 딱 한정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서울이 뭐 국제화되고 네. 많은 사람 되면서 우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포 대로를 가면 느끼는 게 맨날 다니지만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지?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거야? 마을버스를 타도 외국인이 있어요. 예전에는 마을버스를 타면 외국인이 없었거든요. 마을버스를 타. 난 외국 가면 마을버스 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버스를. 지하철만 타지. 그 정도로 이게 벌써 한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뭐 서양 사람들 밤만 되면 올라가 어디 가는지 게스트하우스 그런 데 간 그 사람들이 좀 지나면 이제 그런 데보다 더 경제적인 걸 찾아요. 원룸 같은데 한국 사람처럼 그냥 하는 거.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이 갈 자리를 비싸게 주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이게 공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급이면 아까 29년 얘기한 거지만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를 지으면 늘어나는 세대수가 찌끔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 안 늘어요. 그런데 그 재건축가 3년 동안은 1000세대가 재건축하면서 파괴되잖아요. 허물면 3년 동안 1000세대가 없어져요. 3년 뒤에 1100세대가 늘어서는 거야. 그럼 연도로 나누면 그게 전국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집이 줄어요. 좋은 집들이 준다니까. 아파트처럼 좋은 집이 줄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공급이 감소되고 있다. 네.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이 다 끝났어. 그러면 한 10년 뒤에 또 재건축 후보들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 다시 말하면 공급이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용적을 넓힌다 해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만들어놨지만 이게 가격이라는 게 감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월급이 올라야 되는 건데 설령 크게 안 오르는데 직장인들 평균 임금이 안 오르는데 그게 될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유심히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떨어졌어요. 결국엔 절대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근데 왜냐면 지금 유튜브나 계속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떨어질 날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폭락론자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라서 그럼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건가? 지금 중국도 사실은 폭락했어요. 예. 네, 절대 안 떨어진다고 했고 예, 뭐 제발, 실제로 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급이 예.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폭락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일본도 그렇지만 그 도시마다의 어떤 기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타운이냐 예. 아니면은 자족 기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걸 어느 정도 다르다고 그 받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산과 분당을 놓고 보면 분당은 사실은 판교라는 그 자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서울 못지않게 가는 거고 일산은 사실은 베드타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서울만 못한 거고 근데 서울도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 보면 일본도 뭐 롯본기일스라든지 그런 것처럼 사실은 큰 지역 안에서 시장이 세분화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 저희도 다 서울에 계시니까 못 느끼시겠지만 이 경기도권에 이미 아프리카 그러니까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동남아 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노동자로 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택을 삽니다. 지금 좀 할만해. 다시는 이제 못 돌아가요. 여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제 파주나 이런 데 좀 공장지대 주말에 가잖아요. 그러면 흑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요. 주말 네. 쉽지는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다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서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계속 인구 감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 대학교도 각 지금 나라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을 유치하면 거기다 장학금을 주고 이제 이민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에 20몇 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이런 데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을 받냐, 필리핀 사람 받냐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은 서울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사회가 예를 들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 뭐 기업도 나간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파장들을 사실 저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미리 좀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듭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좀 또 한번 접근을 좀 해보게요. 네. 다른 분들 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지금 사다리를 이제 국민의힘 쪽 사이드에서는 이제 이게 좋은 실책이다, 민주당의 실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사다리를 걷어찬다, 젊은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우리는 그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게 맞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는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게 가능한지 하고. 그 심교원 씨라고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분이 국토연구원장도 하고 윤석열 정부 때 요번에 아마 장도영 대표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글을 하나 올린 게 봤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있는 게 유례가 거의 없는데 독일 나치 때 유태인들 단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비판한 내용이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 정치 메시지는 이론적인보다 좀 이렇게 쉽고 탁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경유차를 환경 오염 때문에 디젤차 오래된 거 매연 저감 장치를 하잖아요. 제가 한때 차가 경유차 디젤이었는데 이제 기름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규제 심하고 해가지고 매연 저감 장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야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갔어요. 정비소에. 갔더니 그 정비하시는 분이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걸 한다고 매연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매연은 공기 중에 안 나지만 그걸 쉽게 말해서 꽉 막고 있다는 거야. 이게 가스가 배출돼야 되는데 막고 있으면 계속 차가 가동되면 밖으로는 매연이 안 나서 일명 환경이 깨끗한 것 같지만 차는 어떡할 거니? 차가 터져버린다는 거지. 차가 빨리 망가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주거가 어느 부동산이 어느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서 이제 이재명 스타일답게 확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결국은 주거 사다리를 차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 구멍을 다 막아 놓으면 실제로 숨을 마셔서 하는 부작용이 항생제를 완전히 투여해서 번지진 않겠지만 항생 때문에 죽는다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은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상경을 잘랐잖아요. 왜? 한쪽 하니까 빨리 잘라. 마치 해결해 주는 것죠. 정책은 아직 후퇴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시간이 가면 저는 선거가 다가오면 한국 사람도 빨리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강남 3구, 노도강 29개 선거구 중에서 한 10개 정도 해당되는 건 유지하고 나머지는 풀 것 같아. 토호제를. 그냥 눈물 한번 흘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그런지 다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해서 이걸 아마 편가르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마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시간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다가와서 조금씩 그래요? 풀어줘가지고 예,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들었어요. 내 생각을 예, 해갔지? 전략이라고 요번에 한번 확 묶어놓고 선거가 다가오면 하나씩 풀 거다. 예. 예, 그게 지금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풀면서. 예. 이재명 스타일이 그럴 거예요. 난 이재명을 예. 가까이서 좀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 걸 좀 느꼈거든. 예. 그게 전략인 거.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대출을 막는다는데 제가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문제겠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떤 좀 뭐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 말이 제일 중요한 부분. 경기가 살려면 오히려 대출을 좀 해줘야 그거 갖고 뭐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주담대잖아요. 예. 주택담보대출을 예. 금액에 따라서 묶었잖아요. 예. 6억, 4억이요. 예.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해가지고 예. 집을 담보로 예. 하는 게 1억 있어요. 네. 1억. 예. 그걸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예. 주택이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이건 규정이 안 나는데 빌딩이 있어. 빌딩이 예. 100억, 200억 하잖아요. 예. 빌딩 은행 그러면 대출이 안 나면 이자 어떻게 생겨요? 이 대출이 전체적으로 확 못하게 만드는데 네네네. 은행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은행이 예대금리로 먹고 사는 거니까 은행이 빌딩 있는 사람한테 대출은 은행이 마음대로 해주는 거예요. 주택 정책만 정부가 관여해서 뭐 하든지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 그 대출 규제 안 해요. 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가지고 제한되는 거지. 대출 안 해주죠. 근데 제 말은 1억 이상은 안 해주지. 그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그거 기자님 갖고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전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지금 사실 우리가 주택 시장을 보기 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좀 봐야 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업무용 말씀하신 대형 빌딩이 있지만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어요. 지금 강남에 가봐도 아니면 여기 마포도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요새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경매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집에서 대출 끌어가지고 쓰든지 뭐 아니면은 뭐 네, 대출 그쵸. 막아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미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가게는 경매 날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도 이미 저희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폭삭했는데 지금 주택까지 막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궁금해. 만약에 내가 장사가 안 돼요. 아파트가 10억짜리예요. 거기서 한 6억 땡겨가지고 현재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안 안 되죠.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이제 아니죠. 경매하거나 이재명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재무탕감. 아, 선택을 근데- 해주면 되지. 아니 근데 그
재산 때문에 안 되잖아. 아 이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재산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 자기는 그렇게 해서 뭔가 재무 농단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이게 표가세를 네. 한다고 좀 보는데 이재명 이렇게 이제 경기도 제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제가 이제 편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김동연 지사랑 이재명이랑 그제 남경필 다 겪었잖아요. 저는 이제 제 청계서양을 모르잖아요. 네. 그 친한 그 사무관 정도 되는 팀장님한테 성격에 봐서 이제 솔직하게 친해지면 이재명 때가 결제가 제일 빠르대. 결제를 이재명이 안 한대요. 그야말로 김현지나 정진상이 하는 거야. 그럼 이재명 뭐 합니까? 그럼 이제 국장이 얘기를 한 걸 자기 듣고 얘기하겠지. 이재명은 맨날 앉아서 맨날 핸드폰 보면서 SNS 하면서 정치, 여론조사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요것만. 이렇게 동향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계산했을 때 유리한 거면 그 내용이 뭐 국민 건강, 이거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인기가 있고 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금방 바꾸고 아주 능하기 때문에 이 민심 동향에 따라서 정책의 일관이 모습 이거 안 따진다.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의 ABC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현 상황에서는 조금 예측이 매우 불필요한 거죠. 그냥 이 표가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 원래 ABC 안 맞는다고 저는 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만일에 내년 상반기에 오르면은 이거 조치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의외로 거래가 지금 아까 말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신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되니까. 네. 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아마 11월 15일까지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딱 해서 보면 거래량이 아마 없을 거라고. 강남 상고 같은 데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신고가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신문에. 그럼 사람들은 아 가격이 안정됐구나. 불행하게도 주가가 4천이 넘었었어요. 5천 시대가 되면 얼마나 홍보를 하겠냐고 지금. 근데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금값도 오르고 다 올랐어. 근데 유리한 것만 갖다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뭔가 이론에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정치적으로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한테는 제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잘 이렇게 공개거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는 건 호재긴 맞는데 그렇게 호재를 계속 쓸 수 있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뭐 대안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여기도 국힘 쪽에서도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뭐 말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한번 뭐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택 가격을 할 때 신고가를 베이스로 해서 오르면 다 따라가잖아요. 제가 보세요. 제 그냥 생각이에요. 부동산이 똑같은 게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단독주택은 당연한 거고 아파트라도 101동 1에 101호하고 201호하고 틀려요. 면적은 같지만 일단 조망이 다르죠. 위치가 다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가 달라. 인테리어는 부착이 빼더라도 이게 그러면 왜 같이 가격을 치냐. 제일 로얄동에 같은 평수가 20억에 팔렸는데 그 아파트는 그 평수가 다 20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기분은 저 올라갈 때는. 근데 세금 낼 때 짜증나. 이거 오르면 반영된단 말이에요. 전체가 값이 오른 걸로 주택가격 할 때 세금을 내기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팔고 싶지 않아요. 평생 동안. 나도 상승은 되지 모르면. 이게 제가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 정부가 자기가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양도세를 낼 때는 자기가 신고하잖아요. 얼마 파는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가격이. 그 신고하면 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세 때린단 말이야. 재산세 내는 거 매년 가격도 자기가 신고하게 한 번만 하면 신고하면 돼요. 전부 다 엄마 아파트가 있어요. 분양받은 사람, 10년 전에 산 사람, 20년 전에 산 사람, 어제 산 사람 다 가격이 틀려. 그렇잖아요? 분양받는 사람은 물가 연동해서 좀 올라가겠죠. 비슷한 게 올라갔으니까 감안해서 오르고 어제 산 사람은 제일 고점에 잡은 거야. 그 가격이 딱 그래 찍히잖아요. 전부 다 각기 사람들이 산 시점에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도 부과하고
결국 양도세에서 다 정의가 실현돼요. 싸게 재산세 낸 사람은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재산세 양도세를 그만큼 많이 내는 거고, 비싸게 산 사람은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양도세가 적은 거고, 다 실현이 되거든. 그래서 실제 집이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가게 하면 뭐 지금처럼 신고가 해서 덩달아서 가고 이런 문제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는 우르르 가는 거, 우르르. 우르르 따라가는 게 문제야. 한국 사람들이 그 경쟁심과 그 심리 속에서 어떤 옆집 애가 김연아가 피겨스탱을 해서 1등을 하면 전부 다 피겨스탱 가는 거야. 굉장히 그 접하성이 뛰어나요. 득도 많지만 주택 문제에서는 이게 득보다 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하면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욕망을 줄이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야, 그러면 나부터 줄여야 돼. 그런 말하는 사람. 줄이기 싫거든요. 그러면 욕망을 줄이지 않고도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 이 말을 누구한테 했더니 미국인 어느 주에서는 이렇게 가까워 있대요. 그 가격을. 네.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은. 근데 이게 책정하는 게 달라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3천만 세대의 집이 있는데 다 가격이 달라. 강남의 엄마 아파트도 다 가격이 달라. 다르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서 되는 게 정부가 주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아이디어 내보는 거고, 뭐 약간 좀 동화 속의 얘기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2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는 지금은 조금 너무 부동산 시장 복잡해서 어렵지만, 우선 말씀하신 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세율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공시가격으로 주택 세금을 부과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 세율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시 지금 현실화율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강남에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조금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리고 조금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고급 주택과 이걸 다 나누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정책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되게 낮을 것 같이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금융이 가장 빨리 오거든요. 근데 세율은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매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조금 지역적으로 그 안에서도 좀 차등을 둬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재고주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기존의 다세대나 기존 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거래를 활성화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막 뭘 개발하고 꿀 쓰고 이런 걸 떠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주택시장이라는 게 아파트 시장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대안들을 조금 내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정책들은 되게 뭐 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큰 영향을 당장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너무 이제 지금 시장이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 상황을 봐야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조금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주거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은 그래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택 지금 현재 뭐 다들 오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거다. 거래량이 워낙 아니, 오른다고 보도하기 어려운 구조죠. 거래가 안 되면. 거래되는 게 없으면.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저기 무슨 뭐 통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잠잠해져서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중국에 코로나가 없어요. 왜 없냐? 코로나 얘기하면 다 죽여. 코로나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지금 뭐 뛰고 있는 건 맞아요?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예.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었나요? 실거래를 보면 돼요. 실거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거래가 됐어요. 언제 거래된 게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을 보면 거래가 되겠죠. 아주 소수지만 가격이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비싸게 거래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매매 가격은 뛰지 않아도 월세가 많이 들 겁니다. 네, 전세가 맞아요. 빠지고 월세가 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격의 동조화라고 볼 수 있는데, 강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남이 30억인데 지금 원래 지금 한 6월 달인가요? 그 대출 규제 났을 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절대 안 될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주택
대출 규제가 들어갔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가격이 그만큼 뛸 거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토제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이제 보려면 거래는 없지만 이제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을 봐야 될 거예요. 그게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월세가 이미 지금 신고가 찍은 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왜냐면 이제 그 월세 대출을 받아서 못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 전세 대출도 금지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월세로. 그러니까 월세가 엄청 월세는 참 고통스러운 제도 같아요. 예, 월세는 너무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맞아요. 예, 이거는 전세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전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모습인데. 근데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전세에 대해서는 그 포배 현상이 생겨서 그게 그 말씀이시구나. 아파트로 갔잖아요. 그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빌라나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한번 당하고 그게 되면 웬만하면 좀 더 해서 아파트로 가자. 아파트에 전세 사기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팍 늘어난 거야. 예, 그러니까 쭉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시장이 그 다 이렇게 몰입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되냐? 3억, 4억 이하의 정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전세 캡을 씌우는 거 금액에 캡을 씌우고 그러면 주인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올려야 되는데 오르는 만큼 월세를 올릴 때 그걸 정부가 좀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전세가격이 못 오르게. 전세는 사실 대출을 문재인 때 그냥 저금리 때 그냥 다 해줬거든요. 말만 하면 해줬어.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그냥 월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돈 없어도 전세금 올려서 내 돈 회수하거든. 이거 누가 바보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나 시장을 전세 대출 저금리 때 문재인 대준 게 큰 잘못되어 있었거든 사실은. 그래요? 예, 오히려 잘못했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게 전세 대출이 잘못됐다기보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제도 검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요인지 투기 수요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위장해서 투기 수요인데 실수요로 위장해서 간 거예요. 전세 사기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실수요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러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허브에서 기금이 다 바닥날 정도로 사실은 다 털렸거든요. 근데 사실 제도적인 허점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평가를 해봐도 저희도 사실 제가 이제 감정평가 일을 한 지가 지금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그 언론에 이렇게 평가서가 많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연루가 됐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쭉 제도를 보니 정부 정책에서부터 이미 허점이 있었어요.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개인 피해자들이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하든 뭘 규제를 하든 그에 대한 구멍이 없게끔 촘촘하게 진짜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태면 이제 월세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월세 때문에 이제 분명히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거면 나중에 월세 상한제를 어떻게 하든 뭘 하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사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윤석열 정부 때 그때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될 기회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신혼부부나 그 저리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때 가격이 안 떨어졌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미 5년 동안 너무 모든 국민들이 모든 부동산에 투기를 한 거예요. 주거, 네. 지식산업센터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몇만 세대가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포 바로 옆에 보면 덕양구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지산이 있잖아요. 노원지구. 덕은지구. DMC 쪽, DMC 쪽. 네, 예. 거기 지식산업센터 다 비었습니다. 다 비었어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건들기에는 너무 늦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왜 그때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건드는 순간 개인 피해자들이 아마 너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미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지금 초토화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건드는 순간 다 개인들이 지금 자기 집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사고 뭐 신용대출 받아서 끊고 그래서 여력이 다 이제 풀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어거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무시 못하고 그 다음에 국내 경기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면 저게 터지고 저기 하면 이거 터지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의석수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부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해도 뭐 이렇게 장관이 뭐 하겠다 하면 막 이렇게 막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동력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저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게 상식인데 막을 수가 없지 않을까. 지금 아주 저금리 하기는 그렇죠. 2.5%잖아요. 대출금리는 근데 가산하니까는 지금 거의 뭐 5% 가까이 될걸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5% 가까이 돼요. 저금리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네. 우리 경제만 보는 건 네, 아니기 네, 네, 때문에 네. 근데 그 가상금리도 좀 황당한 게 예. 그러면은 그 은행 보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나요? 왜냐면 이게 보통 서민 입장에서는 아니 은행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근데 지금 돈 없애 벌고 주범 너무 많다. 금리가 예. 말이 좋아서 가상금리지만은 사실 은행이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서민들한테는 좀 이렇게 이거 좀 오히려 깎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은행이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 회사 민영이잖아요. 네네네.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솔직히 돈 장사하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 네. 그럼 은행이 순기능을 생각하면 없을 수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종교적 관점 보면 굉장히 제약시되는 게 금융업이거든.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래도 은행별로 A은행, B은행, C은행 하면 조금 깎아주는 데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것마저도 없다는 얘기는 신용 있는 사람들은 많이 깎아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아주 네. 무슨 자, 말이에요? 잠깐만 이제 또 그 저만 질문을 했는데 뭐 어떻게 늦게 오셨지만은 우리 최광 소장님 원장님 예. 질문은 뭐 별로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나하고 경향가 다른 뭐 시장과 관련된 얘기도 주로 하니까 나하고 좀 다른 얘기들 하니까 야, 이게 뭐야 너무 제가 얘기를 보면은 너무 손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엉망진창이 돼서 좀 손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편에 유리하게 지금 선점도 해야 되고 상대방을 공격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금 뒤집어 씌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 이제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네.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고급 아파트 사치제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외국 사례를 보면 보통 우리 알아야 할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뉴욕의 이제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60% 70% 간단 말이에요. 그 소득이 뭐 한 달 소득이 우리 식대로 따지면 몇십억 되면은 60% 70% 감당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데 부자들은 억대 부자들은 억대가 아니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월세를 감당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월세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 20대 30대가 지금 강남 부동산 70억짜리 8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 왜 우리는 월급 모아가지고 저기 못 들어가 열받는데 그거 잘못했거든.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교육이 망가졌어. 아까 우리 박사님은 동의 못하는 게 물론 기성세대인 우리 책임도 있지만 교육을 잘못 시켜놨어. 그거 안 되는 거거든. 사치제는 사치제야. 이미. 강북에 있는, 제가 강북에 있는 아파트 8억짜리 사는데, 8억짜리 열심히, 저축해서 모으면은 8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점점 떨어져. 문재인 때 2배 올라가지 한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2억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예요, 조만간에. 그래? 그리고 이거 올랐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팔 생각이 없으니까. 세금만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다운되면은 세금 떨어지고
이 가격이 국민연금 내는 기준이지, 국민연금 지금 안 되지만 건강보험 내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기초 노령연금 받는 기준이 되지 뭐 못하던 거 수십,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 받는 기준이 되지 뭐 기타 등등 수십 가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애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놨다고.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이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여야 간에 맨날 쌈박질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데 필요하면은 서로 타협을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참 주거 문제는 주거를 안정시켜야 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거 싸워가지고 해결될 문제냐고 이게.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 거 가지고 오세훈 책임이냐 박원순 책임이냐 이게 솔직히 둘 다 책임이 있거나 둘 다 책임이 없거나 하는 문제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주의, 그러니까 정부 중앙집권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이 뭔 권한이 있다고 개뿔이나. 저도 서울시의원 해봤지만 시장이 권한이 없어요. 이 토지허가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 지정을 해버리니 서울시장이 뭔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융 문제만 하더라도 영국이니 독일이니 이런 나라들은 국가가 관여도 안 해. 몇십 년짜리 모기지 그냥 알아서 지방은행이 알아서 하라고 다 풀어준다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뭐 맨날 밥 먹고 뭐 저는 뭐 독립 날라리 연구자인데 저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제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데 호주 총선이 4월달에 있었어요. 호주도 땅덩어리 넓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데는 밀집돼 있잖아요.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뭐 이런 데가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 시드니나 멜버른은 주택가격이 한 80% 막 이렇게 오르고 금년에 한 그 5월달까지 한 5% 올랐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 2% 오른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 2% 오른 거 가지고 난리치는데, 얘네는 한 5% 올랐다고. 근데, 호주 노동당이 압승을 했어요. 네? 새로운 정책을 내놔가지고 압승을 했다고. 네? 거기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제일 이슈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연봉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반값 아파트하고 개념이 약간은 비슷한데 정부가 일정 정도 지분을 갖고 예컨대 이제 집이 하나 있으면은 반절은 정부가 갖고 지분의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을 내가 소유하고 이런 개념의 그 주택정책을 공약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천천히 네가 돈 벌어가지고 이것도 네가 사가라 요런 개념을 도입을 했다고. 기가 막히는 수더라고. 그러니까 노동당한테 완전히 표를 지분 적립형이죠. 응? 그 경기도 그래서 지분 적립형으로 그 조금씩 사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우파 대통령인데 200만 원 주택 그 공급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가 주도형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토지공개념 3법 그 나중에 이제 위헌 판정 받았잖아요. 그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 정책에
국가 주도의 200만 원 주택 공급에 사회주의 정책까지. 네, 네.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책을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정책을 성공시키고 재집권에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좌파 대통령인데 시장 자율에 맡겼다고. 돈도 풀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생산적 복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그 뭡니까 무슨 주택이 보금자리 주택. 네.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양반이 기업인 출신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150만 원 주택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인데 사실상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정책을 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라고. 우파가 좌클릭하고 좌파가 김대중 좌파가 우클릭하고. 그러니까 규정 지점에서 이 조정이 되니까 이게 성공을 하는 거야. 근데 거꾸로 노무현이 실패하고 문재인이 실패한 걸 왜 실패했느냐? 좌파가 좌파 정책 쓰고 좌파 정책 쓰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좌파가 규제 정책 쓰고 좌파가 규제 정책 쓰니까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규제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세 번의 그 부동산 대책을 했단 말이에요. 97, 927, 11호까지. 한 번 이제 이게 대책이 시작되면은 바꾼다? 불가능해요. 갑자기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 이재명 대통령이 왕입니까 자기가? 그리고 왕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못 바꿨어요. 그 수많은 관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고 한데 그 위에 서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 정당에 30년 이상 몸담아 썼는데 그 당의 지지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지 기반은 주로 이제 중산층, 공공부문,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직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강남, 그다음에 재건축 세력,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재건축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적대 세력 아니에요. 때려잡아야지. 세금 더 걷어야지. 복지 수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 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정책을 멈춰요? 못 멈춰. 그러면은 아니네. 뭘 물어봐야 되나? 어려워요.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이 분위기를 네. 네. 장수를 바꾸면서 뭐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네.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밤새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 지금 벌써 이제 그렇구나. 약속의 시간이 돼서 예. 의원님도 제 생각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장수를.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뭐 저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리하자면 투기와의 전쟁을 계속 외치죠.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은 강남, 재건축 세력, 다주택자. 근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시장하고 싸우는데 시장하고 싸워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더 세거든. 맞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선거 역사에 방법이 다 있었어요. 승리한 역사가 있으니까. 자,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민심을 서로 잡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제 관건인데요. 장소를 옮겨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에 마지막에 오신 우리 오태석 씨, 저기 근데 중위로 ROTC 마치고 중위 마치고 지금 이번에
나이는 27. 20대시네. 있잖아요. 학생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장교 하셨어요? 예. 저희 덕양구에서 덕양구요. 여기잖아요. 저기 가까웠던 거 아니에요, 마포랑? 식사를 그저 고기 할 수 있나? 고기 할 수 있어? 밥은 먹을 수 술만 먹고 아 그래? 그러면 이 앞에 저 소고기로 먹읍시다. 아, 예. 여기 앞에 못 오셨는데. 궁금한데 예. 11호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이 붕괴됐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실패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할 거로 그 딱 넣자마자 바로 저는 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이 실패할 거다. 가격이 오를 거다.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 가격의 문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예. 시장을 막 가격도 오를 거예요. 그래서 거래되는 건 오를 거예요. 그 저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지금 정책 11호. 11호 어떻게 11호.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세요? 12를 건다. 어떻게 읽으세요? 아. 11호. 어떻게 읽으세요? 11호 왜? 어떻게 읽으세요? 11호 10, 15, 10, 15. 아. 15, 왜요? 15? 11호, 네. 10, 15 15 뭐예요? 욕을 하고 싶은 거죠. 아, 15. 아. 욕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11호. 그러니까 12의 길로 간다. 11호. 이재명 11호. 부동산정책은 네. 12의 길이다. 자 여기 그 오늘 집담은 여기까지 하고 장소를 옮겨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향후 다 찍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향후 또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